화덕차사여 이혼의 불꽃을 잠재워 주소서. 열의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천장이 찢어지듯 갈라지며 붉은 기운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로 빚어낸 홀령의 원한을 심판하고 살아있는 자의 죄를 저울질하는 명계의 판결자. 화덕차사입니다. 그러나 사자의 낫이 팔척기 앞에서 튕겨져 나가자 열의는 충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는 며칠 전 용담골 최원우의 집으로 돌아가 이게 진실이란 말이냐? 왕이 떨리는 손으로 광화문집을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100년 전 그때 용담골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기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강철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엔 오래된 분노와 안타까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왕은 광화문집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 지금껏 숨겨왔단 말이냐. 그 빛바랜 종이 위엔 이름도 남지 못한 병사들의 기록과 잊혀진 자들의 분노가 마치 칼자국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용담골의 불길은 여전히 이 나라 곳곳에서 왕가와 양반들의 부조리와 부패로 타오르고 있었죠. 그 시각 한양, 노스님과 가섭스님은 풍산이 머물던 신당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벽엔 부적의 잔해가 떨어져 있었고 바닥의 한가운데에서 노스님의 눈에 흙이 스르르 갈라지며 어떤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 하나였습니다. 노스님이 손끝으로 그것을 쥐는 순간 살아있는 혼처럼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가섭스님은 곧 알아챘죠. 이건 팔척기의 호패로군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잇는 매개이자 원한을 지닌 화기를 불러낼 수 있는 증표였죠. 가섭스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이걸 열의에게 얼른 줘야 합니다.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만신의 피가 흐르는 그 아이뿐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꺼져있던 제단의 등잔이 바람도 없이 마구 흔들렸죠. 팔척기는 이 호패가 다시 드러난 걸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낮게 깔린 골목길. 열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미한 기척 하나가 밤 공기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윤갑, 나리, 숨을 삼킨 열의가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그 실루엣은 금세 허공으로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그 눈동자.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불안과 공허만이 담긴 시선이었죠. 열의는 강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윤갑나리를 분명히 봤어.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 강철은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팔척기가 그리 쉽게 놔준다고? 열의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대체 왜? 강철과 열의의 눈에는 불길한 예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팔척기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증오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홀령을 스스로 풀어놨을 수도 있어. 그럼 윤갑나리는 지금 원한의 미끼가 된 거란 말이지? 열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엔 윤갑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늘 남아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불안정한 몸짓으로 땅 위를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궁궐을 떠돌아다니는 윤갑의 홀령. 자신이 쓰던 붓의 기운을 쫓아간 그곳에서 왕 이정과 강철의 쿵짝거리는 브로맨스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고 곧이어 자신이 한때 살았던 집 담장에 머물며 강철에게 다정히 대하는 어머니와 열의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려야 했던 것들 이제는 전부 저 이무기의 것이 되었구나. 몸도 이름도 그리고 열의의 눈빛까지.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걸 빼앗겼다는 원망과 회원만이 남아있었지요. 그리고 이 작전에는 파워제이 계획의 달인 풍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령의 증오가 더해질수록 팔척기가 더욱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신당의 한복판에서 홀령을 향해 주문을 걸 듯 말했습니다. 그래, 윤갑, 더 증오해라. 더 원한을 품어라. 그리하여 네 안의 불기둥이 천지장군님께 닿게 해라. 풍산을 조종하던 김봉인을 팔척기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이유로 처리해버렸고 더 이상 왕실을 벌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제는 풍산이 곧 팔척기이고 팔척기가 곧 풍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풍산의 다음 타겟은 확실했죠. 팔척기가 완전해지려면 왕실의 원자나 중전의 태아를 삼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방해되는 건 언제나처럼 넙덕이 핏줄 열의와 그들을 지키고 있는 이무기 강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조판서를 조용히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검사관 윤갑놈만 궁 밖으로 끌어내주시면 되구먼유. 한편 궁궐의 깊은 밤 원자의 방 안에서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찰랑찰랑.
들리지 않아야 할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소리. 침상에 누워있던 이광은 갑작스러운 열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열이가 건넨 경기석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의 눈에는 피처럼 붉은 기운이 서서히 방 안에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팔척기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온 거냐? 어째서 이리도 나를 삼키지 못해 안달인 것이야? 그 악귀의 기운은 비비가 지니고 있던 야광주를 삼킨 뒤로 예전보다 훨씬 강했고 날카로웠습니다. 팔척귀의 낌새를 눈치챈 가섭스님이 여리와 강철에게 이 사실을 재빨리 알렸고 여리는 넙덕이 무구들을 들고 쉼없이 뛰었습니다. 경기석은 미약한 빛을 내며 간신히 이광의 몸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리는 노스님에게서 건네받은 호패를 움켜쥔 채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손 안의 호패를 하늘로 올리며 상기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화덕차사여, 저 화기를 멈춰주소서. 불로 빚어낸 홀령의 원한을 이제 데려가 주소서. 바닥에 진동이 일고 등불이 꺼지고 천장이 찢어지듯 갈라지며 검붉은 낯을 든 자가 강림했습니다. 화덕차사는 화이덕을 지닌 저승의 사자를 뜻하며 죽은 자의 원한을 심판하고 죄의 무게를 재는 존재로서 그는 명계로부터 파견된 판결자였지요. 그가 낯을 빼드는 순간 팔척귀의 불기운이 뒤틀리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화덕차사의 낯은 팔척귀의 몸 앞에서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강철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팔척귀가 삼킨 이무기 비비의 야광주 기운이 사자의 칼날마저 밀어낸 것입니다. 여리는 충격에 주저앉았고 안 돼, 이마저도 소용없는 건가. 뒤따라온 왕 이정이 원자를 감싸 안았고 울부짖으며 고함쳤어요. 원자에게서 물러나. 차라리 나와 싸우자. 광희를 건들지 말란 말이다. 그때 강철이 목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갑의 몸이 비틀리고 이무기의 기운이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여리를 지키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은 곧 자신 안에 남아있는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단순한 힘의 소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승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강철은 통증이 밀려오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타버려도 괜찮아. 여리가 무사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지난 화에 신적인 존재 이무기 비비가 너무 허무하게 소멸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쉬웠는데 위험에 처한 여리를 위해서라면 강철도 야광주를 다 소진하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어떤 장치로 이들을 다 구해낼 수 있을지 이제 클라이맥스가 될 다음 주 본방송이 더 기대됩니다. 오늘 기궁 13화 예측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명작 드라마는 잼 드라마와 함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